백대위, 아직 안 자지? 문 좀 열어봐. 이 중대장이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자정이 막 넘은 시각. 대전 유성구 자운대의 장교 숙소, 비오큐의 정막을 깬 것은 둔탁한 문 두드림과 함께 날아든 역겨운 목소리였다. 방 안 침대에 얕은 잠을 청하려던 백할인 대위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칠흑같이 빛났다. 피로가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든 경계심 때문이었다. 쿵, 쿵, 쿵. 아, 백대위. 자는 거 아니잖아. 이리 와서 문 좀 열어보라니까? 이거 중대장 명령이야. 술에 곤죽이 된 혀가 꼬여 명령이라는 단어를 우스꽝스럽게 뭉갰다. 백할이는 침대에서 소리 없이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당황이 없었다. 그녀는 707 특임단 소속 대한민국 최정예 요원이었다. 지금 그녀가 육군대학 교육생이라는 신분으로 이자운대에 잠입한 것은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 카르텔을 파헤치기 위한 특수 임무 중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문을 두드리는 저 남자는 그녀의 임무 목록에 없던 불순물이었다. 중대장님, 이 시각에 어쩐 일이십니까? 백할이는 현관문 인터폰에 대고 차갑게 물었다.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역시 목소리 좋단 말이야. 백대위. 박기태 소령. 그녀가 교육생으로 배속된 중대의 중대장이었다. 그는 문 밖에서 낄낄거리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렸다.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다시 문을 주먹으로 쳤다. 아, 백대위. 보고서가 급해서 그래. 결제 서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주려고. 박소령님. 보고서는 내일 아침 정식으로 결제해 주십시오. 지금은 사적 시간입니다. 에이, 딱딱하게 왜 이래. 박기태가 노골적으로 불쾌한 목소리를 냈다.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이럴 때 문 열어주는 센스가 있어야지. 안 그래? 내가 백대위 특별히 아껴서 이러는 거 몰라? 응? 그의 말이 성희롱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순간 백할이는 이미 침대 옆 탁자에 있던 소형 녹음기의 버튼을 눌러둔 상태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스마트폰 녹음 앱을 동시에 실행시키고 있었다. 2중, 3중의 증거 확보는 그녀의 생존 본능이었다. 중대장님,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습니다. 복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사적 시간입니다. 이게 진짜. 박기태가 욕설을 내뱉으려던 순간 복도 저편에서 당직 사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기태는 쯧 하고 혀를 차더니 이내 비틀거리며 멀어져 갔다. 두고 봐, 백대위. 군 생활 꼬이게 해줄까? 멀어지는 그의 협박성 중얼거림까지 백할인의 귀는 놓치지 않았다. 고요함이 돌아왔다. 백할이는 녹음 파일을 저장하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문을 노려봤다. 박기태 소령. 그녀는 이자운대에 잠입하기 전 이곳의 주요 인물들을 모두 분석했다. 박기태는 그저 그런 부패한 중간 간부, 이번 임무의 핵심 목표는 아니었다. 하지만 방금 전 그의 꼬인 혀가 내뱉은 센스라는 단어, 그리고 군 생활 꼬이게 해준다는 저급한 협박. 그것은 백할인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아니, 애써 묻어두려 했던 기억의 파편을 날카롭게 찔렀다. 언니 나 무서워. 그 사람이 나보고 센스가 없대. 자꾸 밤에. 1년 전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던 목소리. 그녀의 사관학교 동기이자 가장 아끼던 후배였던 이은솔. 당시 이은솔은 육군 모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상관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추행에 시달리다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전역 위기에 몰려 있다는 소식까지만 들었다. 백할인이 특수 임무에 투입되며 연락이 끊겼던 터였다. 그때 이은솔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상관. 그자의 이름이. 설마. 백할인의 뇌가 벼락을 맞은 듯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즉시 보안 장비로 접속한 내부망을 통해 이력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박기태 소령. 1년 전 이은솔이 있던 바로 그 부대의 중대장이었다. 심장이 차가운 얼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기태. 백할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중대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위장 임무와는 별개로 반드시 제거해야 할 표적의 이름이 되었다. 다음 날 백할인은 모든 교육 일정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어젯밤 술주정을 부렸던 박기태 소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한 얼굴로 교육생들 앞에서 훈시를 늘어놓았다. 군인은 상하 관계가 명확해야 하는 거야. 특히 여군들은 말이야, 상급자의 말을 잘 따르는 유연함이 필요해. 그가 유연함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백할인을 힐끗 쳐다봤다. 몇몇 남성 장교들이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백할인은 미동도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 시선에 담긴 살기를 읽어내지 못한 박기태는 자신이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포식자라고 착각했다. 백할인은 그날 오후 외출 허가를 받아 자운대를 벗어났다. 그녀가 향한 곳은 계룡시의 한적한 민간 병원이었다.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앞 면회실에서 그녀는 1년 만에 이은솔을 마주했다. 은솔아. 백할인이 부르는 이름에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때 강직한 소나무라는 별명처럼 굳건하고 맑았던 이은솔 중위는 그곳에 없었다. 앙상하게 마른 손목, 초점 없이 흔들리는 눈동자,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물어뜯는 모습. 그녀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할인 언니. 이은솔은 백할인을 알아보고도 반가워하는 대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어떻게 왔어? 오면 안 돼. 그 사람이 알면 언니도 다쳐. 누구? 박기태 말하는 거야? 백할인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름을 뱉자 이은솔이 거의 발작하듯 몸을 떨었다. 아니야. 그 이름 부르지 마. 제발 나 이제 괜찮아. 곧 전역하면 다 괜찮아져.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백할인이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이은솔의 앙상한 두 손을 꽉 붙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너 이렇게 만든 게 그 자식이잖아. 맞지? 1년 전 너 괴롭힌 놈 박기태 맞지? 이은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언니 무서워. 나 그냥 다 포기할래. 그 사람은 괴물이야. 그 사람은 안 돼. 이길 수 없어. 이은솔은 울먹이며 그날의 지옥을 쏟아냈다. 박기태는 이은솔에게 상습적으로 야간에 사적인 호출을 했고 보고서를 핑계로 관사에 불렀으며 거부하자 훈련 평가에서 최하점을 주며 따돌림을 주도했다. 결정적으로 그는 술자리에서 이은솔의 신체를 접촉하려 했고 이은솔이 이를 뿌리치자 그녀에게 불순한 의도로 상관을 유혹했다는 누명을 씌웠다. 그 사람이 나보고 꽃뱀이래. 내가 자기를 꼬셨다고 부대 전체에 소문을 냈어.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헌병대에서도 조사를 나왔지만 다 그 사람 편이었어. 증거도 없었어? 그 사람이 내 휴대폰을 검열한다는 핑계로 가져가서 다 지웠어.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전부 다. 그리고 내 약점을 잡았어. 약점? 우리 아버지 부대 근처에서 작은 식당 하시는 거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위생과에 신고하고 세무조사 나오게 하고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은솔은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백할인은 이를 악물었다. 단순한 성범죄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까지 철저하게 파괴하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다. 일어나 이은솔. 백할인이 이은솔을 일으켜 세웠다. 언니, 나가자. 여기서. 안 돼. 나 못 나가. 나 나가면 또 그 사람이. 내가 있잖아.
백할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했다. 어제 그 자식이 내 방문을 두드렸다. 내게 했던 짓거리 그대로. 이은솔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내가 너처럼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아니, 난 700 할인이야. 비록 위장 신분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본래 신분이 이은솔에게 유일한 희망이 될 터였다. 넌 두 가지만 하면 돼. 첫째, 내가 시키는 대로 치료받고 몸 사릴 것. 둘째, 내가 모으는 증거에 내가 당했던 모든 일을 빠짐없이 진술할 것. 백할인이 이은솔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잃은 모든 것. 내 명예, 내 군 생활, 그리고 내가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금까지. 내가 전부 다 법적으로. 단 1원도 빠짐없이 받아내주겠어. 그녀는 이은솔을 부축해 병실을 나섰다. 박기태가 너한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나는 그놈의 뼈까지 발라서 되찾아올 거야.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최정의 특수요원의 피냄새가 섞인 선전포고였다. 백할인은 이은솔을 안전한 곳,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민간 보안시설로 옮겨 보호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BOQ 숙소에서 지옥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원래 임무는 자운대 내부에 암약하는 군수품 횡령 카르텔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박기태는 그저 성범죄자로만 알았지만 이은솔의 증언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아버지가 식당을 하시는 걸 알았다. 위생과와 세무서까지 동원했다. 이것은 일개 소령이, 그것도 부대 안에서만 힘을 쓰던 자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섰다. 박기태, 넌 혼자가 아니구나. 백할인은 노트북을 열었다. 군사 보안망이 아닌 그녀의 팀이 구축한 별도의 암호화된 네트워크로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박기태 소령. 그의 지난 몇 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 계좌 이체 목록, 심지어 그가 자주 가는 유흥주점의 결제 내역까지. 민간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정보들이 백할인의 모니터 위로 쏟아져 들어왔다. 707 특임단이 괜히 특임단이 아니었다. 역시나. 백할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박기태의 계좌는 깨끗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 그의 노모, 심지어 처남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고 있었다. 그 출처는 자운대 인근의 군납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그리고 주유소들이었다. 군수품 횡령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상납을 받았군. 그녀의 원래 임무였던 횡령 카르텔의 꼬리가 바로 박기태였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쥐고 있는 군납 비리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그들의 힘을 빌려 이은솔의 아버지를 괴롭혔던 것이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성희롱의 직권 남용, 협박, 그리고 뇌물수수까지. 박기태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대어였다. 백할인은 어제 박기태가 문을 두드리며 성희롱 발언을 했던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은 미수에 그칠 수 있었다. 더 확실한 미끼를 던져야지. 그녀는 박기태의 성향을 분석했다. 권력에 약하고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 강하며 여색을 밝히고 돈을 탐한다. 완벽한 먹잇감이군. 다음 날 아침 백할인은 일부러 박기태 소령의 사무실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백대위. 여긴 어쩐 일이야? 박기태가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봤다. 어젯밤 문전박대 당한 것은 이미 잊은 듯 했다. 백할인은 어제와는 180도 다른 살짝 긴장한 듯 하면서도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중대장님. 어제는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죄송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술이 과했지. 박기태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역시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니 숙이고 들어오는구나.
그의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저 혹시 오늘 저녁에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어제는 제가 너무 결례를 범해서 사과도 드릴 겸 따로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드릴 말씀? 네. 사실 제가 교육생으로 오긴 했지만 아버지가 이번에 사업을 하나 시작하셔서 군 관련 납품 쪽에 좀 조언을 얻을까 해서요. 돈과 여자가 동시에 엮이자 박기태의 눈동자가 노골적으로 흔들렸다. 아, 그래. 역시 백대위는 뭘 좀 아는구먼. 좋지. 오늘 저녁 내가 자운대 밖에 아주 기가 막힌 곳을 아는데. 거기서 얘기할까? 감사합니다, 중대장님. 백할인이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박기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늘 저녁. 아주 기대되는군요, 중대장님. 백할인이 속삭였다. 박기태는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지옥의 사냥개가 먹잇감의 냄새를 맡았을 때 내는 소리였다. 자, 독자님들. 숨 한번 크게 들이쉬시지요. 지금부터는 덫을 놓고 뱀이 발악하며 그 독리를 뽑아버리는 아주 통쾌한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눈 똑똑히 뜨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백할이는 군복을 벗고 단정한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고든 자세와 맑은 피부는 그 자체로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일부러 화장을 연하게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순진한 후배 장교의 모습을 연출했다. 하지만 그녀의 핸드백 속 립스틱으로 위장한 소형 녹음기 2개와 겉옷 단추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 렌즈는 붉은빛 대신 차가운 빛을 머금고 있었다. 박기태가 예약한 곳은 자운대에서 차로 20분쯤 떨어진 외곽의 화려한 한정식 집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기와집이었으나 주차장에는 값비싼 차들이 즐비했고 입구에서부터 손님을 맞는 지배인의 태도가 깍듯했다.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되는 밀실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아이고, 중대장님. 오셨습니까? 방은 늘 쓰시던 난초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배인의 말에서 박기태가 이곳의 단골임을 알 수 있었다. 늘 쓰시던 방이라는 말은 그가 이곳에서 수많은 밀담과 접대를 해왔다는 증거였다. 방으로 안내받는 복도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방과 방 사이의 간격은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을 만큼 멀었다. 완벽한 범죄의 소굴이었다. 자, 백대위. 여기 앉아. 박기태는 자신이 상석에 앉으며 건너편 자리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곧이어 사내 진미가 줄줄이 들어왔다. 값비싼 회와 갈비찜, 처음 보는 귀한 요리들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졌다. 어때? 이런 데는 처음 와보지. 하. 내가 백대위 특별히 생각해서 부른 거야. 정말 대단합니다, 중대장님. 이런 곳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할이는 적당히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 연기 뒤편으로 그녀는 이 음식값과 방값이 전부 군납 비리 업체들의 검은 돈에서 나왔을 것이라 확신했다. 박기태는 값비싼 술을 따르며 본격적으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버님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야? 군납이라는 게 말이야, 보기보다 복잡해. 이게 다 인맥이고 관계거든. 그가 관계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백할인의 술잔에 술을 채웠다. 잘 모르시겠지만 이 자운대 안에 들어오는 모든 물자, 식자재부터 시작해서 저기 훈련 장비까지 내 손을 안 거치는 게 없어.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그의 혀는 더욱 거침이 없어졌다. 아, 저희 아버지는 이번에 정수 필터 관련해서 특허를 하나 내셨습니다. 군부대 정수 시설이 많이 낡았다고 들어서 이쪽으로 납품을 좀 알아보고 싶어 하십니다. 백할이는 미리 준비해둔 실체도 없는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박기태의 눈이 반짝였다. 정수 시설. 그것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었다. 정수 필터? 허허. 그거 아주 좋은 아이템이네. 그가 몸을 앞으로 쭉 내밀었다.
술 냄새와 그가 뿌린 싸구려 향수 냄새가 역하게 섞여 코를 찔렀다. 백대위, 솔직하게 말해줄까? 그런 거 서류 넣고 정식 입찰해봐야 100년 하청이야. 왜 그런지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백대위는 아직 순진해서 그래. 이 바닥은 말이야 서류로 일하는 게 아니야. 성찬을 차려야지. 그가 노골적인 단어를 썼다. 성찬이요? 그래. 위에 분들 그리고 나처럼 실무를 쥐고 있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성의를 보여야 일이 진행된다 이 말이야. 아버님께 그렇게 전해. 이박 소령이 길을 확 뚫어줄 수 있다고. 박기태의 손이 테이블을 넘어와 백할인의 손등을 덮쳤다. 물론 백대위도 나한테 성의를 보여야겠지? 그의 엄지손가락이 백할인의 손등을 끈적하게 문질렀다. 백할인은 속에서 치미는 구역질을 억누르며 애써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빼냈다. 중대장님, 저는 그런 건 잘. 에이, 뭘 몰라. 험한 군 생활 편하게 가자는 거지. 박기태는 백할인이 손을 빼낸 것에 기분이 상한 듯 술잔을 벌컥 비웠다. 내가 말이야 백대위 처음 봤을 때부터 딱 알았어.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아주 물건이야 물건. 그의 시선이 백할인의 얼굴에서 목선 그리고 그 아래로 천천히 내려왔다. 어제는 내가 실수가 많았어. 사과할게. 하지만 말이야 백대위. 이 군대라는 데가 특히 여군이 살아남으려면 줄을 잘 서야 돼. 썩은 동아줄 잡으면 같이 떨어지는 거고 나 같은 튼튼한 동아줄 잡으면 훨훨 나는 거야. 썩은 동아줄. 그 단어가 백할인의 귀에 박혔다. 내 놈이야말로 썩어 문드러진 지푸라기일 뿐이야. 백할인은 녹음이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그의 돈줄을 확인할 차례였다. 중대장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성의를 보인다면 어느 정도나 생각해야 할까요? 저희가 아직 사업 초기라. 박기태는 백할인이 완전히 넘어왔다고 생각했는지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허허. 그건 백대위 하기 나름이지. 일단 아버님께 이번 주말까지 현금으로 1억 정도 준비하라고 해. 그럼 내가 다음 주에 바로 시범 설치건으로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1억.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백대위는 박기태가 다시 손을 뻗으려던 순간이었다. 아, 중대장님 죄송합니다. 백할인이 마치 실수인 척 물잔을 엎질렀다. 차가운 물이 박기태의 바지 위로 쏟아졌다. 아씨, 차가워. 뭐 하는 거야, 백대위. 박기태가 펄쩍 뛰며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닦아드릴게요. 백할인은 냅킨을 들고 황급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가 일어선 순간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에 미리 준비한 소형 위치 추적기이자 도청 장치 USB 형태를 교묘하게 밀어 넣었다. 그녀의 손기술은 707의 대테러 훈련 과정에서 익힌 것이었다. 아니, 됐어. 아, 기분 잡치게. 박기태가 젖은 바지를 털며 씩씩거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제가 오늘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아서 술이 올랐나 봅니다. 이만 일어나야겠습니다. 뭐? 벌써 가게? 네. 아버님께도 빨리 말씀드려야 하고요. 주말까지 준비하려면 바쁠 것 같아서요. 주말까지 1억이라는 말에 박기태의 화가 누그러졌다. 알았어. 조심해서 들어가. 그리고 오늘 일은 우리 둘만 아는 거다. 알지? 네, 중대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백할인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순진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귓속에 연결된 초소형 수신기로는 박기태가 방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야.
방금 끝났어. 하나 물었어. 아주 싱싱한 걸로. 하, 그래. 주말에 큰 거 하나 들어오니까 너도 준비해. 그래, 그래. 끊어. 백할이는 한정식 집을 빠져나오며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밤이었다. 백할인이 설치한 도청 장치는 즉각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박기태는 자신이 튼튼한 동아줄이라고 떠벌렸던 것과는 달리 그 역시 거대한 카르텔의 중간 수거책에 불과했다. 그의 통화 목록에는 군납업자들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계급의 상급자들, 심지어 지역 세무 공무원과 연결된 듯한 인물까지 등장했다. 이은솔 아버지를 공격했던 게 이놈들 전부의 합작이었군. 백할이는 그들의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지도에 그려나갔다. 이은솔의 복수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군 전체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거대한 작전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백할이는 밤새도록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다음 날 새벽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교육생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박기태는 어젯밤에 백할인이 미심쩍었다. 1억이라는 거액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물을 쏟고 도망치듯 사라진 것도 찜찜했다. 그날 아침 육군대학 연병장에서의 구보 시간. 박기태는 교육생들 앞에 서서 일부러 백할인을 지목했다. 백할인 대위. 네. 대위 백할인. 어젯밤에 푹 쉬었나?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노골적인 조롱이었다. 다른 교육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백할인에게 쏠렸다. 아닙니다. 아닌데 얼굴이 그렇게 붉어? 하. 자, 교육생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백대위가 교육생들의 군기를 책임지도록 하지. 백대위. 네. 저기 연병장 끝에 있는 깃발 보이지? 저기까지 전력 질주로 왕복 10회. 실시한다. 이유는 교육생 동기부여 차원이다. 알겠나? 잘못 들었습니다. 뭐야? 군기가 빠졌나? 왕복 10회 실시하라고 했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사적 보복이었다. 전날 밤 자신에게 성의를 보이라던 자가 다음 날 아침에는 모두 앞에서 모욕을 주는 이중성. 이은솔이 당했던 방식 그대로였다. 다른 장교들은 침묵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흥미롭다는 듯이 쳐다봤다. 백할이는 잠시 박기태를 노려봤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네, 알겠습니다. 백할이는 즉시 깃발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707 요원이었다. 이 정도의 체력 소모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일부러 조금 힘에 부치는 듯 땀을 뻘뻘 흘리며 뛰었다. 그래. 나를 괴롭혀라. 내가 나에게 집중할수록 내 발밑은 더 빨리 무너질 테니. 박기태는 백할인이 헉헉거리면서도 군말 없이 뛰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군인은 굴려야 제맛이지. 특히 저렇게 앙칼진 년은. 그의 괴롭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후 이론 교육 시간 그는 백할인의 보고서를 집어들고 모두 앞에서 읽어내렸다. 백할인 대위. 이 보고서 누가 썼나? 아주 훌륭해. 너무 훌륭해서 탈이야. 이건 뭐 교범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잖아. 그는 보고서를 공중에 흔들었다. 이론은 빠삭한데 실전은 어떨까 몰라. 응? 백대위. 어젯밤처럼 물이나 쏟지 말고. 교육장 안에 싸늘한 웃음이 터졌다. 어젯밤이라는 단어에 모두의 상상력이 자극되었다. 백할인이 박기태에게 사적인 접대를 했다는 식의 더러운 소문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백할인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중대장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질문? 해봐.
중대장님께서는 어제 저녁 자운대 밖의 한정식 집에서 저에게 정수 필터 납품건과 관련하여 현금 1억 원을 이번 주말까지 준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순간 교육장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박기태의 얼굴이 굳어졌다. 백하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박기태가 아닌 교육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와 다른 교육생들을 향해 말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망설이자 저의 성의를 요구하시며 제 손을 잡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셨습니다. 지금 중대장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동은 어제 저의 거절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판단됩니다. 너 지금 미쳤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박기태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저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군기를 잡는 정당한 교육의 일환이라면 여기 계신 모든 교육생 앞에서 어제 저에게 하셨던 요구 사항들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 전현희. 박기태는 당황한 나머지 이성을 잃었다. 그가 백할인에게 달려들듯이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교육장 뒷문이 열리며 계급장이 다른 2명의 장교가 들어섰다. 육군대학 본부 소속 감찰 장교들이었다. 감찰? 당신들이 여긴 어쩐 일이야? 박기태 소령. 방금 교육생에게 위협을 가하려 한 겁니까? 그리고 백할인 대위의 이해 제기 모두 들었습니다. 백할인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박기태는 그제야 깨달았다. 백할인이 일부러 그를 자극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의 폭력성과 부패를 드러내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아니, 이건 오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저 여자가 날 유혹했다고. 박기태가 이은솔에게 썼던 똑같은 변명을 내뱉었다. 박소령. 잠시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본부에 정식으로 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무슨 이의? 누가? 1년 전 박소령님께 성추행 및 직권남용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은솔 중위, 그리고 오늘 아침 백할인 대위가 제출한 정식 신고서입니다. 박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증거 있어? 증거. 저 여자가 하는 말뿐이잖아. 난 저 여자랑 밥 한 번 먹은 죄밖에 없어.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어젯밤 1억을 요구하고 백할인을 성희롱했던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군수품 횡령 공범들과의 대화가 실시간으로 감찰부로 전송되고 있다는 것을. 백할인은 그를 징계하기 위해 감찰을 부른 것이 아니었다. 그의 혐의를 성희롱에 국한시켜 그가 안심하고 더 큰 범죄, 즉 횡령품 거래에 나서도록 만들기 위한 미끼였다. 박소령님,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없다면 곧 풀려나시겠지요. 백할인이 박기태를 스쳐 지나가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기태는 감찰 장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백할인을 향한 증오의 눈빛을 거두지 못했다. 전현 반드시 찢어 죽여버릴 거야. 그는 자신이 백할인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저 재수없게 꽃뱀에게 물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감찰 조사를 빠져나갈 구멍을 떠올렸다. 자신의 뒤에 있는 더 튼튼한 동아줄을. 역시나 박기태는 감찰 조사를 받은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풀려났다. 증거 불충분. 이유는 간단했다. 백할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은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은솔의 증언은 1년이나 지난 일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의 불안정한 진술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박기태의 뒤를 봐주는 윗선이 강력하게 움직인 결과였다. 박기태는 BOQ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백할인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는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왔다. 내가 감히 날 쳤어? 박기태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백할인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다. 백할인은 침대에 앉아 침착하게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증거도 없이 나대긴. 박기태가 비웃음을 흘렸다. 이제 어쩔 건데? 넌 이제 끝났어, 백할인. 내가 너 같은 년 하나 군복 벗기는 거 일도 아니야. 내가 말한 그 1억 말이야. 그거 내가 나한테 뇌물 주려고 한 거로 만들 수도 있어. 알기나 해? 그래서요. 뭐? 그래서 이제 어쩌실 겁니까? 중대장님. 백할인의 태연한 태도에 박기태는 오히려 당황했다. 이게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너 내일 당장 원대 복귀야. 아니, 원대 복귀가 아니라 불명예 전역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럴 시간 없을 텐데요. 뭐라고? 중대장님 뒤를 봐주는 그 윗선 말입니다. 지금쯤 중대장님을 꼬리 자르려고 준비 중일 텐데. 모르셨습니까? 무슨 개소리야. 제가 감찰부에 신고한 건 중대장님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중대장님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윗선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서였죠. 박기태가 사고를 쳤다. 곧 터질 수 있다. 백할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기태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지금쯤 중대장님의 공범들은 모든 죄를 박소령님께 뒤집어 씌울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뇌물수수, 군수품 횡령, 성추행까지. 전부 박기태 소령 단독 범행으로요.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 제가 왜 거짓말을 하죠? 중대장님 휴대폰 아직 가지고 계시죠? 어제 저랑 만났던 그 한정식 집 사장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죠. 지금 받을지. 박기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말도 안 돼. 그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은솔. 백할인이 차갑게 말했다. 이은솔 중위. 기억나십니까? 이은솔? 박기태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 그년? 그 꽃뱀 같은 년? 고작 그년 하나 때문에. 그 순간이었다. 백할인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갔다. 짝. 방 안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박기태의 고개가 돌아갔다. 그의 뺨에 시뻘건 손자국이 남았다. 내가 감히 그 이름을 내 더러운 입에 담지 마. 백할인의 눈은 707 요원의 살기 그 자체였다. 너 707이었지? 설마. 이제야 좀 머리가 돌아가나 보네. 백할인은 핸드백에서 또 다른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이건 내가 감찰부에서 풀려난 직후 내 윗선과 통화한 내용이야. 박기태가 다 뒤집어 쓰기로 했다. 걔만 조용히 처리하면 된다는 내용이 아주 잘 녹음되어 있더군. 박기태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자, 박소령. 이제 선택해. 백할인이 그의 앞에 다가갔다. 이대로 모든 걸 뒤집어 쓰고 불명예 전역의 징역까지 살면서 썩을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걸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잡을 건지. 무슨 기회? 오늘 밤 내가 횡령한 군수품이 자운대 밖으로 나가는 날이지. 내가 꼬리 잘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탕 해먹으려던 거 다 알아. 박기태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백할인은 그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그 거래 현장에 나도 같이 가. 뭐? 내가 그동안 상납했던 놈들, 너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던 그 윗대가리들. 그놈들까지 전부 끌어들여.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전부 끝장낼 수 있게. 내가 왜 너랑 이은솔한테 했던 짓, 그리고 나한테 했던 짓, 그 죄는 죄값대로 받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만약 협조한다면 단독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의 내부 고발자가 될 수는 있겠지. 최소한 너 혼자 독박 쓰는 일은 없게 해주겠다는 뜻이야. 박기태는 바들바들 떨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았어, 하겠어. 할게. 그러니까 나 좀 살려줘. 그는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았던 백할인의 발목을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가 잡은 것은 동아줄이 아니라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갈 저승사자의 손이었다. 그날 밤 자운대 인근의 폐창고. 박기태는 약속대로 횡령한 군수품을 실은 트럭과 함께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물건은 거래 장소에 먼저 나와 있던 군납업자와 그를 비호하던 상급부대 간부 박기태의 윗선과 모습을 드러냈다. 가 가져왔습니다. 그래. 이게 마지막이야. 이것만 넘기면 박소령은 한동안 아주 멀리 가서 쉬게 될 거야. 가족들 생각해서 입 다물고. 그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자, 물건 확인했으니 돈을. 그 순간이었다. 지금 움직이지 마. 폐창고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며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그들을 비췄다. 사방에서 무장한 헌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꼼짝 마. 박기태. 이 개새끼가. 윗선 간부가 박기태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이미 헌병에게 제압된 후였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났다. 백할이는 어둠 속 차량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박기태의 자백과 그들의 거래 현장이 담긴 영상이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체포되는 박기태가 아닌 그와 함께 끌려나가는 더 높은 계급의 간부들을 향해 있었다. 썩은 뿌리가 드디어 뽑히기 시작했다. 독자님들 기다리셨습니까? 지난밤 폐창고에서의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썩은 뿌리를 뽑아냈으니 이제 그 썩은 물이 고여있던 구덩이를 파헤치고 그 자리에 새살이 돋게 할 차례입니다. 그날 밤 대전고등군사법원 소속 헌병대는 발칵 뒤집혔다.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들어오는 현역 장교들과 군납업자들. 특히 그들 사이에 섞인 별을 바라보던 대령 계급의 윗선, 서인철 대령의 존재는 수사관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거 안 나? 내 놈들 지금 누군 줄 알고 이따위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서인철 대령은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책상을 뒤엎을 듯이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뒤에 버티고 선 더 거대한 힘을 믿고 있었다. 지금 당장 내 변호사 불러. 그리고 너희들 상부에 보고했어? 감당할 수 있겠어? 반면 박기태 소령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조사관 앞에 털썩 주저앉아 아는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다 저 서인철 대령님이 시켜서 저는 그냥 꼴이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추악한 배신과 발악이 조사실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백할이는 헌병대 조사실이 아닌 별관의 보안 회의실에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번 수사를 총괄하기 위해 막 도착한 군검찰의 불도저로 불리는 김진우 소령이 앉아 있었다. 그는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주의자로 유명했다. 대위 백할인. 707 소속이라고. 김진우 소령이 백할인이 내민 모든 증거 자료 들박기태의 1억 요구 녹취, 서인철과의 통화 내역, 거래 현장 영상, 그리고 이은솔의 피해 진술서를 훑어보며 말했다. 그의 눈은 서류를 꿰뚫을 듯이 날카로웠다. 네. 이번 자운대 비리 카르텔 조사는 저의 본래 임무였습니다. 박기태 소령의 성범죄 혐의는 그 과정에서 불거진 별건입니다. 별건이라고? 김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같습니다.
백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공기를 얼릴 듯이 차가웠다. 권력을 가진 자가 그것을 이용해 약한 자를 짓밟고 사익을 채우고 심지어 한 인간의 영혼까지 파괴한 사건입니다. 군수품을 횡령한 손과 이은솔 중위의 명예를 짓밟은 손은 결국 서인철과 박기태의 같은 손입니다. 김진우 소령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마음에 드는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 정도 증거면 저놈들 군복 벗기는 건 시간 문제다. 아닙니다, 소령님. 백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군복을 벗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들은 분명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형량을 줄이려 할 겁니다. 박기태는 성희롱을, 서인철은 횡령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겠죠. 이은솔 중위의 피해는 그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 혹은 사생활 문제로 축소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은솔 중위의 완벽한 승리를 원합니다. 저들이 저지른 모든 죄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길 원합니다. 성범죄는 성범죄대로, 횡령은 횡령대로, 직권남용은 직권남용대로. 그리고 그 모든 범죄의 피해자인 이은솔 중위가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로 이 싸움을 끝내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급하게 열리고 부관이 뛰어들어왔다. 소령님, 방금 국방부 본부 법무실에서 연락이 서인철 대령건 수사를 잠시 보류하고 신병을 이첩하라는. 닥쳐. 김진우 소령이 부관의 말을 잘랐다. 윗선의 압력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시작된 것이다. 김진우는 인터폰을 들었다. 나 김진우다. 지금 당장 서인철, 박기태 포함 관련자 전원, 구속영장 청구해. 혐의는 뇌물수수, 군수품 횡령, 직권남용,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내가 확인한 것만 묶어도 10년은 넘겠더군. 그리고 그는 백할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론에 공개해. 육군 내부 자정작용, 거대 비리 카르텔 적발이라고. 지금 당장. 부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소령님, 그렇게 되면 상부에서 지시를 번복할 시간을 주지 말라는 뜻이다. 저들이 우리에게 압력을 넣는다면 우리는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 여론의 압력으로 맞선다. 그는 전화를 끊고 백할인을 향해 말했다. 백대위, 지금부터 자네는 이 수사팀의 일원이다. 그리고 이은솔 중위, 지금 당장 법무실로 오라고 하게. 피해자가 아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고발인으로. 백할인은 조용히 일어섰다. 네, 알겠습니다. 검사님. 지옥의 문이 열렸고 이제 심판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대전고등군사법원 제1호 법정. 대한민국군 사법 역사에 기록될 재판이 열렸다.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군복을 벗고 수의를 입은 박기태와 서인철, 그리고 줄줄이 엮인 군납업자들이 피고석에 앉았다. 그들의 오만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초조함과 패배감만이 남아있었다. 방청석은 군 관계자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백할인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이은솔이 있었다. 재판은 김진우 검사의 모두 진술로 시작되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검사는 오늘 군복의 명예를 더럽힌 단순한 비리 사건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김진우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다. 본관은 군대라는 폐쇄된 조직의 권력이 한 개인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했으며 그들이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서인철의 횡령 내역과 박기태의 상납 구조를 조목조목 밝혔고 곧이어 이 사건의 핵심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의 시작과 끝에 피해자 이은솔 중위가 있습니다. 피고인 박기태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꽃뱀이라는 누명을 시워부대에서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피고인 서인철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박기태의 상납을 보장받기 위해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즉각 반발했다. 재판장님, 이에 있습니다. 검사는 지금 확인되지 않은 성범죄 혐의와 횡령 사건을 무리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희롱 건은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합니다. 재판장이 변호사의 말을 잘랐다. 검사는 계속하세요. 이윽고 증인석에 백할인 대위가 올랐다. 그녀는 707 요원의 신분이 아닌 위장 잠입 교육생으로서의 경험을 담담히 증언했다. 변호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증인 707 소속이라는 특수 신분을 이용해 피고인 박기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함정 수사를 유도한 것 아닙니까? 이는 명백한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백할이는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썩은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썩은 냄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피고인 박기태는 저를 백대위가 아닌 여자로 보았고 보고 결제를 핑계로 한밤중 숙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그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가 이미 저에게 성의를 요구하며 1억 원을 언급한 이후입니다. 덫을 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파여있던 함정에 그가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박기태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성희롱 발언, 1억을 요구했던 그날 밤의 대화가 담긴 원본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것은 조작된 겁니다. 저 여자가 날 유혹했다고. 박기태가 피고석에서 발악했다. 조용히 하시오. 재판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다음 증인은 이은솔 중이었다. 그녀가 증인석으로 걸어 나올 때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이은솔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피고석에 앉은 박기태를 똑바로 응시했다. 증인. 피고인 박기태가 증인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변호인 측은 증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솔은 잠시 숨을 골랐다.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녀는 검사가 아닌 변호인을 향해 말했다. 저는 미치지 않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매일 밤 제 방문을 두드릴까봐 잠 못 이루고 부대원들이 저를 꽃뱀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제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식당이 저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도 군복을 벗지 않기 위해 버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피고인 박기태는 제게 센스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군이 살아남으려면 유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유연함이 상관의 술 시중을 들고 밤늦은 호출에 응하는 것이었습니까? 저는 그 센스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있습니까? 당신의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변호사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증거요? 이은솔이 차갑게 웃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가슴을 쳤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제 군 생활, 정신과 진료 기록, 그리고 제 아버지의 눈물. 그것이 바로 박기태가 남긴 증거입니다. 당신들은 제 인생을 통째로 훔쳐갔습니다.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날의 재판은 모든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를 채택했으며 박기태와 서인철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심판의 칼날은 이제 막 그들의 목을 겨누기 시작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백할인이 확보한 물증, 이은솔의 용기 있는 증언, 그리고 김진우 검사의 집요한 수사 끝에 박기태와 서인철을 비롯한 비리 카르텔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대전고등군사법원은 군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서인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및 군형법 위반 군용물 횡령 등을 적용, 징역 25년 및 불명예 전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기태, 뇌물수수, 직권남용,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원 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을 적용, 징역 15년 및 불명예 전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은솔은 백할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닌 정화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백할인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은솔아, 이제 시작이야. 언니, 저들은 감옥에 갔지만 내가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이제 되찾으러 가자. 백할인은 이은솔을 데리고 군 검찰청이 아닌 민간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그녀는 군 관련 인권 소송에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최고의 변호사를 이은솔에게 붙여주었다. 형사 재판은 끝났습니다. 이제 민사 소송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이은솔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사 소송이요? 네. 이은솔 중위님이 그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 치료비, 그리고 박기태의 범죄 행위로 인해 실추된 명예, 심지어 아버님의 식당이 입은 영업 손실까지. 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여 피고인 박기태와 서인철 개인에게, 그리고 이들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이은솔의 눈이 커졌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그와 동시에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군 내부 자정작용의 모범 사례이자 여군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건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여론은 이은솔을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로 칭송했다. 그녀가 당했던 고통, 꽃뱀이라는 누명,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겪었던 시련까지 모두 공개되자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은솔을 응원했다. 군 내부 부조리, 용기 있는 고발이 쏘아올린 빛. 그녀는 꽃뱀이 아니었다. 썩은 권력을 고발한 영웅. 이은솔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식당에는 전국에서 돈줄 내러 왔다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식당은 예전보다 더 큰 규모로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몇 달 뒤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피고인 박기태와 대한민국이 연대하여 원고 이은솔에게 그동안의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이례적인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으며 이례적으로 사견을 덧붙였다. 이 판결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가가 제복을 입은 군인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의 망가진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날 법정을 나온 이은솔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찰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선 이은솔 중위에게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표창 수여식 날. 이은솔은 다시 그토록 그리워했던 정복을 입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피해자나 환자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다. 중위 이은솔. 국방부 장관이 직접 그녀의 가슴에 표창을 달아주었다. 이은솔 중위의 용기가 우리 군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이은솔은 단상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과 저 멀리 뒤편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백할인을 바라봤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준비했던 연설문 대신 자신의 마음을 말했다. 저는 오늘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믿어주고 손잡아준 한 사람 덕분입니다. 이 표창은 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이은솔들을 위한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백할인은 조용히 식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임무는 완벽하게 끝났다. 그녀는 자운대의 비리 카르텔을 적발했고 가장 소중한 동기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다. 그녀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누군가에게는 영광의 자리로, 누군가에게는 나락의 맨 밑바닥으로. 차가운 바람이 철조망을 스치며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곳. 강원도 산골짜기에 위치한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들만 모인다는 군 교도소였다. 야, 거기 새로운 아저씨. 짧게 깎은 머리가 어색한 수의를 입은 한 남자가 쭈그려 앉아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의 앙상한 어깨를 누군가 발로 툭 찼다. 귀 먹었어? 밥 먹을 시간이라고. 얼른 안 일어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때 기름이 흘렀던 그의 얼굴은 푸석하게 말라 있었고 소령의 위험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눈동자만 남아 있었다. 박기태. 그는 이제 박소령이 아닌 수인 번호 1109였다. 가겠습니다. 가긴 어딜 가. 내가 맡은 구역, 저기 잔디밭까지 다 뽑고 오라고 했잖아. 오늘 못 끝내면 밥도 없어, 이 양반아. 잡범으로 들어온 듯한 젊은 수감자가 껄렁하게 말했다. 군 교도소라고는 하지만 온갖 흉악범들이 섞여 있는 이곳에서 간부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오히려 먹잇감이 되기 딱 좋았다. 하지만 밥 시간이. 아, 이 아저씨가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네. 수감자가 손을 치켜들던 순간이었다. 어이, 거기. 그만하고 들어와. 밥 먹자. 다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기태는 움찔하며 그쪽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자신보다 더 초라한 몰골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나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서인철. 한때 대령이라 불리며 박기태의 튼튼한 동아줄이라 자부했던 남자였다. 그는 이제 교도소의 가장 지저분한 일을 도맡아 하는 신세였다. 징역 25년. 살아서는 이곳을 나갈 수 없다는 절망이 그의 눈빛을 이미 죽여놓았다. 서인철과 박기태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오직 서로를 향한 동질감, 망했다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젠장. 박기태는 결국 자리에 주저앉아 마른 얼굴을 손으로 쓸었다. 내가 왜 그년 하나 때문에 백할인 그 개 같은 년. 그의 입에서 나온 저주와 원망은 그러나 높은 교도소의 담벼락을 넘어가지 못하고 차가운 바람 속에 흩어질 뿐이었다. 그들이 썩은 동아줄이라 폄하했던 백할이는 그들 스스로 목을 매달게 만든 가장 튼튼한 교수형 밧줄이었다. 그들이 뿌린 모든 업보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남은 평생을 바쳐 거두어야 할 끔찍한 열매가 되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 수도방위 사령부의 깔끔한 정문으로 갓 다림질한 정복을 입은 이은솔 중위가 힘찬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계룡시의 어두운 병실에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국방부 장관 표창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가장 중요한 부대 중 하나인 이곳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신고합니다. 중위 이은솔. 금일부로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환영합니다. 이중위. 그녀를 맞이한 것은 뚱뚱한 배에 기름진 미소를 띤 중대장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절도 있는 자세를 가진 새로운 지휘관이었다. 지휘관은 이은솔의 서류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따뜻하지만 강단 있는 미소를 지었다. 이은솔 중위. 지난번 재판 기록과 언론 보도 모두 읽어봤습니다. 이은솔의 어깨가 순간 긴장으로 굳었다.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휘관이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나는 이 중위가 겪었던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뚫고 나온 용기를 높이 삽니다. 우리 부대는 그런 인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은솔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굳세게 악수를 맞잡았다. 그녀의 사무실 새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며칠 전 몰래 자신을 찾아왔던 백할인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다. 사진 속 백할인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이은솔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은솔은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저 오늘 첫 출근 잘했습니다. 여기 지휘관님도 동료들도 다 좋은 분들 같아요. 언니 덕분이에요. 밥 꼭 챙겨 드시고 다치지 마세요. 하지만 메시지 옆의 일은 한참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은솔은 그것이 백할인의 방식임을 알기에 그저 조용히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빌딩 숲 위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인생에도 드디어 폭풍우가 그치고 해가 뜬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상공. 굉음을 내며 비행하는 수송기 내부. 붉은 조명 아래 완전 군장과 특수 장비로 무장한 707 특임단 대원들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검은 위장 크림이 칠해져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백할인 대위. 그녀 역시 그들 중 하나였다. 목표 지점까지 5분 전. 전원 장비 점검. 팀장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백할인은 기계적으로 자신의 산소 마스크와 낙하산을 점검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지만 또 다른 임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운대의 비리 카르텔을 뿌리 뽑은 공로로 그녀는 내부 훈장을 받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녀는 이은솔이 보낸 메시지를 비행기에 타기 직전 확인했다. 언니, 저 오늘 첫 출근 잘했습니다. 백할인은 그 메시지를 소리 없이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게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곧바로 보안 규정대로 메시지를 삭제했다. 뛰어. 수송기의 뒷문이 열리고 거센 바람이 기체 안으로 몰아쳤다. 백할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빛을 고발한 영웅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썩은 곳을 도려내고 어둠이 빛을 삼키지 못하도록 막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였다. 이은솔이 되찾은 저 빛나는 세상을 지키기 위해 백할인은 오늘도 기꺼이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